173페이지 우리 진화 얘기 이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는 화학적 진화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생물학적 진화와 진화의 증거로 이제 이어가는데 진화 파트는 뒤로 갈수록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 비중 있는 것들이 좀 몰려 있어요. 생물학적 진화는 그런데 안 나오는 이야기 또는 빈도가 낮은 건 아닌데 이 앞에 화학적 진화와 생물학적 진화는 같이 이제 묶어서 생각하면 되고 이 주제 또한 꽤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맞아요. 생물학적 진화, 화학적 진화로다가 원시 생명체가 생긴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야. 원시 생명체는 과연 어땠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일단 산소가 없는 무산소 상태에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종속으로 뭔가를 분해해서 이화를 하는 생명체인데 원핵세포였을 것이다. 처음부터 진핵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조금 단순한 생명체가 원핵이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무산소 종속 원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엇을 생성할 것으로 기대를 하냐면은 CO2를 대기 중에 많이 녹이게 된다. 그런데 이 원시 생명체는 분명히 바닷속에 있었던 애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바닷속에 있었던 이 무산소 종속 원핵이 CO2를 생산하자 이것을 이용하는 생명체인 독립 원핵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독립 원핵은 현재도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 원핵이니까 뭐가 없어야 되냐면은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거기 녹색 황색균이나 적색 황색균 말고 또 자주 이제 등장하는 예로서 얘가 있다. 남세균이라는 게 분명히 이거 세균이다 보니까 원핵이야. 원핵이면 분명히 엽록체는 없다. 그러나 엽록소 A가 존재하는 남세균은 그 대표적인 남세균에 속하는 실제 사례로서 흔들말이 있어. 흔들말. 이런 것까지 기억하면 돼. 독립원핵에 실제 지금도 존재하는 애들, 과거에도 독립원핵이 있었다면 저런 애들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건데 CO2를 이용하는 독립원핵 다음에 얘네들이 그러면 역시 물속에서 무엇을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하냐면은 산소를 증가시켰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산소가 많아지자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보는데 걔네들은 산소 종속 역시 원핵, 아직까지는 계속 원핵 이렇게 되고 산소 종속 원핵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이 알고 있죠. 누구 있어? 산소 종속 원핵 하면 아세트산균이 있지요. 이 아세트산균이 호기성 세균이야지. 호기성 세균 하면 역시나 미토콘드리아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산화발효 같은, 그러니까 전자전달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다고. 산소 종속 원핵이 나타난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등장할 차례냐면은 산소를 이용할 수 있는 종속 진핵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는 여기서 이제 산소 종속뿐만 아니라 광합성을 하는 진핵도 나타날 수 있는데 광합성 독립 진핵이잖아요. 광합성이 가능한 거는 독립 영양생물의 진핵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다 이 진핵은 어떤 설로다가 설명을 하냐면 이 설이 있어요. 세포 내 공생설이라는 세포 내 공생설 또는 세포 막함입설을 같이 설명해서 요 산소 종속이나 또는 독립 진핵이 나타난 그 배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것은 이론이야. 그 이론이 이거 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밑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진핵생물의 출현에서 거기 밑에 그림에 제일 작은 세포, 처음 시작하는 세포가 그것이 원핵세포이고 그 원핵세포에서 그
그 다음 그림에 보면은 세포가 막 그 세포막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세포막이 함입이 되면서 뭘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잘 보면 그게 핵막 같아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막 함입이 일어나면 핵막이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인데 볼까요? 진짜 조금 더 버티겠다고 그래봐야 몇 분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처음에 원핵세포가 있다가 걔네들이 이렇게 이제 함입이 일어나는데 함입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나는 한 번만에 요거를 한국 그리기가 가능하거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핵막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자체 DNA가 이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누가 공생을 하면서 세포 내로 들어오느냐 호기성 세균이 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핵막은 이미 있는 상태고 호기성 세균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면 여기 원래 가지고 있던 세포막과 함께 이중막을 형성하니까 나중에 이 애들이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가 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모습이니까. 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냐면 이 속으로 광합성 세균, 즉 독립원핵 생명체가 광합성 세균이 들어가면 이 백조로 남세균 같은 애들이 들어간다면 역시나 하나의 막은 짓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갖고 있는 막으로 다시 쌓아서 들어가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 영독체가 됐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렇게 서원을 만든 거죠. 광합성 세균은 영독체가 됐고 호기성 세균은 미토콘드리아가 됐을 것으로 주장하는 이 설을 가리켜 세포의 공생설이라고 하고 세포가 함입설로 인하여 핵막이 생겼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독립원핵에서부터 비롯돼서 산소가 많아져서 이용하는 산소 종속들이 늘어나고 더불어서 또 뭐도 이제 생길 수 있냐면 산소가 충분히 이게 많아지는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오존이 생기면서 그 오존에 의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고 그 중간에 하나 더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다세포 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다세포 진액은 하나의 세포가 아닌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생명체를 구성하기 시작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오존이 생기면 그럼 이제사 뭐가 생기냐면 육상생물이 출현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오존층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인데 여기 앞에 여기까지가 이게 전부 다 바닷속에 있었던 생명체고 그 육상생물이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요 다세포 진액에서 진짜로 형태가 잘 갖춰진 동물 형태는 이제 어류가 여기 있고 어류가 여기서 나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포유류가 나왔다고 진화의 순서상으로 보면 생명체 출현이 저런 순서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진화는 잘 보면 대기 성분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 문제를 한번 볼까? 거기 문제에서 필수예제 1번 생명에 관한 속설의 1시기에 나타난 최초의 원생명체는 무산소 호흡을 독립형의 생물이었을 것이다. 아니죠. 1시기는 지금 이 관계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죠. C다. 1시기는 원핵은 맞는데 무산소 종속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대기중의 산소가 급조한 원인을 진화한다는 육상식물의 증가 때문에 시작한다. 여러분 육상식물이 나타나는 건 언제냐면 육상식물은 이 무렵부터 나타난다. 여기 육상생물이 출현한 때부터 그러니까 육상생물 때문이 아니라 식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원핵 때문에 독립원핵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3시기 나타나 3시기가 어디냐면은 단세포 진액이 나타난 거야. 다세포 진액은 아직 안 나타났고 단세포 진액이라는 건 여기 단세포 진액이면 요 정도 레벨에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때 보다시피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 그 시점에는 여기 3시기로 왔을 때면 이제 요 사이가 돼 여기쯤 되겠죠? 그때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애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지. 맞다. 그렇다.
이것이 생물학적 진화야. 근데 이게 지금 필시제 1번처럼 종종 출제되니까 잘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그토록 많이 얘기하던 이 얘기들이 있지. 생물하면 그거 외우는 거잖아요. 그거 외우는 거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거 외우는 거 그렇습니다. 이럴 때 써먹어야 돼요. 외워주세요. 뭐요? 이 증거. 진화의 증거는 모르면 땡이야. 진화의 증거를 5가지를 얘기할 거야. 5가지. 근데 전부 다 기억하려고 그러면 복잡해져.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골라서 최소화시켜서 기억을 합시다. 첫 번째, 무슨 증거? 화석상의 증거. 두 번째는 무슨 증거? 뭐라고 하면 돼? 해부. 세 번째는 무슨 증거? 발생상의 증거. 네 번째는 분자생물. 그런데 이제 요거는 분자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왜냐면 분자적 증거가 돼요. 분자, 그러니까 DNA 레벨. 이거는 분생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이거는 길게 말해서 분자생물 그래도 되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리적 격리 또는 지리적 증거 이렇게 되는데 화석상의 증거를 둘로 다시 나누죠. 여기서 화석상의 증거 2, 해방상의 증거 3개, 발생상의 증거 3개, 분자생물학적인 증거 3개. 이것은 격리. 화석상의 증거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 중간 단계 화석. 중간. 그 다음에 점진적 진화로. 점진적 단계. 여기서 중간 단계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시조새, 소철고사리 뭐 이런 것들이 예로 있는데 진화의 증거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중간 단계의 화석에 관한 예들을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제 구글에 보면 구글의 미력이라는 게 검색어 치면 보통 막 수만 개, 수십만 개가 관련된 것들이 뜨거든. 진화의 중간 단계 화석에 관한 걸 쳐보면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뜰 거예요. 왜 증거가 별로 없을까? 화석상의 증거에서 중간 단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포류가 됐다는 가정인데 물속에 살고 있던 어류가 분명히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때 양서류 같은 생명체가 나타났을 거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를 해. 그거 화석상의 이야기야. 화석의 증거는 어디 있냐면 지층에 이제 왜 옛날 오래된 암석의 지층 속에 남아있는 화석의 순서들을 탄소 동위원소로다가 가장 밑에 있는 지층에서 어류 화석이 그 위에 양서류, 뭐 파충류, 조류 이런 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생명체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게 물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오존층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는 설이기 때문에 그게 신빙성이 있다면 분명히 뭐가 되냐면 진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화석상의 증거에 입각해서 중간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라는 얘기죠. 그냥 갑자기 양서류가 갑자기 파충류가 됐다는 건 그럼 개구리과의 동물들이 갑자기 거북이 같은 놈이 됐다는 건 말이 좀 안 맞는다는 거야. 아니면 양서류가 갑자기 지의 천적에 해당되는 뱀이 되었다. 그것 또한 말이 안 맞는 거란 말이지. 중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와 뭐의 중간이야? 시조새가?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도 말이 많다고. 지금 내가 그 핸드폰 안 갖고 왔는데 그냥 이제 그거를 직접 여기는 지금 빔이 없어서 시조새를 구글에 검색해서 그 사진을 딱 애들한테 이제 보여주면 여러분 시조새의 그 화석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기억을 더듬어 보면 딱 암석에 상 같은 그런 암석에 마치 그 조각할 때 보면 양각, 음각 그런 거 있잖아. 그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얘가 뭐 파충류의 조상이다 또는 조류의 조상이다를 짐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놀라울 정도. 그걸로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야. 근데 얘는 현재 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중간 단계 화석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얘를 또 조건사상에서 삭제해버렸다고요.
그걸 또 이제 막 격분하는 그 서울대 장모 교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삭제되고 나니까 증거가 더 혼박해졌죠. 소철고사리는 뭐와 뭐의 중간 단계냐면 거시식물과 양치식물의 중간 단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치식물이 더 하등한 식물이고 거시식물이 그나마 종자식물로서 고등한 식물이어서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한다 이건데 중간 단계 화석은 거의 눈 씻고 찾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것을 그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중간 단계, 즉 점진적으로 점점 변해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가 있죠. 점진적 진화과정의 증거에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뭐냐면 이건 중간 단계도 점진적인 거지만 얘는 특별히 점점 변해갔다는 바로 그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증거 두 개가 말과 고래인데 왜냐면 말은 아주 독특한 구조가 있잖아. 발굽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는데 동물들이 보통 발가락 4개를, 5개를 갖고 있다가 어떻게 얘는 한 뭉태가 됐을까라는 것을 화석상의 증거로 찾으려고 했고 그 증거들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래 같은 경우는 분명히 포유류이기 때문에 바닷속에 사는 것이 말이 안 맞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을 이런 것들을 증거로서 화석을 많이 찾은 반면 나머지들은 증거들이 많이 없는 편인데 고래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분명히 포유류인데 바다에 사는 거대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몸 길이가 30m가 넘을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고래가 왜 그럼 발이 뒷다리가 없느냐? 그것은 분명히 퇴화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화석으로 찾는 거죠. 옛날에 고래라는 고래 시조는 육상에서 정말 뛰어다니는 근데 육상에서 뛰어다닐 때 한번 상상해봐. 몸 길이가 30m인데 발이 달렸어. 네 발이 달린 짐승이야. 그 다음에 얘가 갑자기 바닷가 앞에 이제 쓴 거죠. 절벽 위에 서가지고는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제 내 세상은 저 바다다. 그래서 나는 바다로 들어간다. 아주 풍덩 빠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헤엄을 쳐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웬걸 물에 잘 뜨네. 네 발 달린 짐승도 물에 잘 떠요. 그래가지고 계속 물에서 이렇게 막 개 헤엄처럼 막 치다가 이럴 게 아니죠. 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잠수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뒷다리가 퇴화해서 사라지고 심지어 앞다리는 지느러미가 되었다. 와우. 브라보. 그게 화석상의 증거 중에 뭐 점진적 진화 과정의 증거 두 가지를 얘기해. 이건 모르면 땡이야. 그냥 다 기억하면 돼. 해부학상의 증거 뭐 있다고? 해부학상의 증거에 여러분이 중학교 때쯤 배웠어요. 또는 이건 이제 고1 과정에 이런 상동상사 그리고 흔적기관 이런 게 있죠. 상동상사 흔적할 때 요 부분을 유독 또 모의고사 중에서 왜 그 교육청 모의고사는 가끔 이런 걸 내거든. 상동기관 하면 뭐있지? 상동. 뭐가 같다는 거야? 그 기능은 다르지만 해부학적으로 구조가 같은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상동의 얘가 방금 얘기한 고래의 앞 지느러미와 고양이의 앞다리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 왜냐면 걔네들은 전부 앞발에 해당되는 거니까. 상사는 뭐냐면 기원은 다른데 기능이 같은 거야. 이것은 기원은 다른데 기능이 같은 거. 그 대표적으로 뭐 있어? 곤충의 날개와 새의 날개가 그렇다. 곤충 날개는 피부가 변한 거지만 새의 날개는 앞다리가 변한 거나 마찬가지다. 앞다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흔적기관하면 지금은 기능이 퇴화돼서 사라져버린 것들 그 예로서 충수나 충수 그러면 잘 모르죠? 뭐 있어요? 맹장. 그게 충수예요. 맹장에 기능이 없나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싸우지는 맙시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맹장과 뭐 동의근 같은 거, 그 귀 뒤에 있는 거, 근육이 별로 쓸 데가 없대. 꼬리뼈도 와 여러분 꼬리뼈 있나? 꼬리뼈 때문에 굉장히 괴롭나? 그리고 그 꼬리뼈는 진짜로 꼬리뼈일까? 아무튼 인간이 그럼 옛날에는 꼬리가 있었단 얘기야? 놀랍지 않아? 우리 얘기 아닌가? 꼬리가 사라진 동물들이 있는가? 인간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고 발생학적 증거에 뭐가 있냐? 또 이것도 잘 보세요. 발생학적 증거 세 가지. 하나가
제일 처음에 배의 유사성, 유생의 유사성, 그리고 핵심 조절 유전자. 핵심 조절 유전자. 이게 계약을 하고 학교를 다녀보니 3학년 과정을 진행해보니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든가 3월 성적은 수능까지 간다거나 여러분을 막 지르며 겁을 주며 막 하여튼 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포부가 꺾이지 않으면 다행이죠. 네, 그거는 참 좋은 일인데요. 계속 그 원래 처음의 마음보다 더 이렇게 올라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건데 보통은 이제 그렇지가 못한 상태이니까. 배유사성은 왼쪽에 그림 보면 왼쪽에 그 포유류와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가 초기의 모습에 수정란으로부터 초기 분화가 일어나면서 발생 과정상에서의 초기 배의 모습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그게 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 비슷하다면 진화의 증거냐고. 그렇다고요. 유생의 유사성은 뭐냐면 유생은 어린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유생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있어요. 트로코포라라고 하는 게 누구의 유생이냐면 환영과 연체 동물의 유생이야. 그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환영동물과 연체 동물이 모두 트로코포라 시기를 거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 시기를 이런 유생 시기를 거치는데 트로코포라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선모 이렇게 선모가 삥 둘러싼 거 그것을 우리가 선모환이라고 해요. 환이라는 건 둥근 거. 환태평양할 때 그 환자야. 선모환이 있는 이 트로코포라가 누구랑 생김새가 비슷하냐면 윤형 동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해. 여러분 윤형 동물 알아요? 윤형 동물? 윤형 동물의 윤충과 물수레벌레 이런 게 있는데 처음 듣죠? 분류해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트로코포라 유생 시기가 얘랑 비슷하다면 누가 조상이냐? 이게 더 하등한 동물이야. 그래서 아마도 maybe 윤형 동물이 환형 동물과 연체 동물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증거로 트로코포라를 얘기하고 요게 이제 2013년도 9월인가에 한 번 그 용어가 딱 나오자 애들이 오면 이게 뭐래? 라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엔 안 나왔죠. 핵심 조절 유전자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호메오진. 핵심 조절 유전자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발생 과정상에서 분화를 일으키는 최고 조절 유전자잖아. 분화의 중심 유전자야. 분화 조절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게 공통적이라면 만약에 그런 게 공통적으로 있다면 아마도 진화 단계에서 공유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다른 하등한 동물들이 핵심 조절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분자 생물학적 증거에는 또 뭐가 있다고? 혈청 침전. 혈청 침전은 원래 보통 혈경이 다른 사람들끼리 침전하는 것은 면역 반응이거든. 그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백질의 구조 차이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끼리 중에서도 침전 반응이 더 잘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혈액 속의 응집원과 응집소의 구조가 일치해야만 응집이 잘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많이 일어날수록 혈청 침전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사람하고 유연 관계가 가깝다는 말을 쓰거든. 여기 보면 그 용어가 있을 거야. 이 말. 유연 관계가 가깝다. 이거는 진화적으로 볼 때 진화적으로 비슷하다. 또는 친하다. 뭐 이렇게 친하다는 개념을 친구 생각하면 안 되고 뭔가 좀 가깝다는 표현이야. 진화론적으로 비슷하다는 건 그 단계 어떤 진화에서 분류 계통상에서의 단계가 비슷한 레벨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 왼쪽에 보니까 혈청 침전 반응에서 사람하고 그나마 비슷한 애가 누구야? 사람은 당연히 100%라면 고릴라가 64. 그러니까 고릴라면 꽤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동의하시나요? 고릴라가 사람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고릴라 중에서 가장 똘똘했던 고릴라를 기억하나요? 여러분 잘 못 봤나요? 고지롱이라고.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고지롱. 몇 년 전에 서울대공원의 명물이었던 고지롱은 고릴라 중에서 가장 똘똘했던 고릴라로 알려져 있다. 얼마나 영리했는지 사육사들이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나도 그 고지롱을 옛날에 본 적이 있다. 그것도 대학교 때. 고지롱이가 얼마나 영리했는지는 그 당시 걔 이름이 고지롱인지를 몰랐어. 나중에 지나고서야 걔가 고지롱이구나를 알게 됐는데, 고지롱은 사람들을 관찰을 했어요. 보통 고릴라가 밖에 이렇게 유리로 된 우리 안 말고 밖에 나와 있으면 날 좋을 때 이제 사육사가 풀어놓거든. 그때 고지롱이가 사람들을 가지고 놀았던 증거들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 고지롱이가 약간 스타 의식이 발동이 돼요. 사람들은 또 고릴라를 보면 뭐 하느냐? 이거 해보라, 이거 가슴 쳐봐라. 소리가 막 우렁쳐. 그리고 그 영화 킹콩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거 치면서 화를 내고 막 이러잖아. 그게 고릴라가 화가 났을 때 하는 행동이긴 한데, 고지롱은 웬만해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럼 사람들이 막, 야, 너 뭐하냐? 뭐 야구를 내는 거야. 야, 이렇게 쳐보라 그러고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러면, 고지롱은 절대 흥분하지 않아. 그러고서 이제 서서히 자리만 이동을 해. 그러다가, 사람들이 계속 약이 좀 오를 정도가 되는 건 사람이 약 올 정도 되면, 그때 고지롱이 이렇게 가슴을 한두 번 정도 퉁퉁하고 쳐대요. 그것도 양팔이 아닌 한쪽으로만 퉁퉁.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 이제 시작하나? 막 이렇게. 근데 전혀 고지롱은 반응이 없죠. 퉁퉁 치다가 또 가만히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약 올리고 그래.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뭘 던져요. 갖고 있던 뭐 빵이나 뭐 이런 거 던진다고. 야, 이거나 뭐라고 이렇게. 고지롱은 절대로 그걸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무심한 듯 이러고 있다가 고지롱의 행동에 사람들이 좀 내가 볼 때도 심하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 왜 저렇게까지 약을 올려야 되나? 이걸 보겠다고. 고지롱이가 이제 이렇게 서서 사람들을 향해 이쪽 방향으로 서서 이쪽 팔을 뒤로 숨깁니다. 그리고는 얘가 갑자기 막 이쪽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 숨어있는 오른팔을 이렇게 뿌리대. 이렇게 있었으면 고지롱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뛰면서 오른팔을 샥 뿌리는 거야. 그게 뭐였냐면 지 똥이었어요. 지 덩을 이렇게 뿌리는데, 세상에 여기 사람들이 막 움직여 있잖아. 와우. 이게 덩비가 내리는데 비명이 막 들리는 거야. 여기저기서 와. 그때 나는 처음에 그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 왜냐면 나는 그것을 맞지 않는 위치에 서 있었거든. 내 몸에 그 사람들이 막 전부 비명을 지르고 뭐 어디선만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막 덩이다 뭐 그러고, 그때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거야. 얘가 뭘 뿌리는지 알겠던 거지. 그래서 나도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살펴본 건데 얼굴 무섭나 내 몸에 어떻나. 근데 나는 걔 사정거리 밖에 있었다고. 그 여기서 막 사람들이 이거를 그 한 모습을 막 난리가 난 모습을 보면서 고릴라는 그걸 보고 약간 좀 뭐랄까 희열을 느끼는 듯한 그냥 그런 놈이었다고. 사육사들이 증언하는 다른 이놈의 영리한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얘가 사육사와 대화를 나눌 때 약간 건방진 태도는 그 아내인 고진아에게까지 이어졌죠. 고진아는 지금 40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고지롱은 죽고 고진아의 새 남편이, 젊은 남편이 있어. 얘 이름은 잘 모르겠어. 새 남편은 20대로 알고 있는데 얘가 현재 서울대공원에 있어. 근데 둘이 아직 새끼가 없어. 합방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거부하고 있어. 너무 나이가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롱한테 배운 고진아의 먹이 습득 기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지롱이가 이렇게 직립을 하고 약간 발을 벌리고 서서 위에 있는 사육사한테
팔을 이렇게 내밀고 먹을 거를 달라고 할 때 약간 건방 이런 액션을 취하면 이제 사육사가 먹이를 줬던 거야. 그거를 고진아가 배워서 고진아는 지금도 사육사한테 먹이를 달라고 할 때 이렇게 손짓으로 이거 있잖아 이거. 약간 이게 되게 건방진 그거 아니? 이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식당 가가지고 아마 싸움 날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근데 얘네가 이제 새끼를 낳는다면 그건 경사인데, 네. 경사스러운 일이 가끔은 왜 그 대공원이나 이런 데 있으면 뉴스에까지 나잖아요. 얘네들이 새끼를 낳았다면 뉴스에 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종이 죽었을 때 9시 뉴스 데스크에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애야. 이게 고릴라 한 마리가 사람들한테 기억될 정도다. 분자생물학적 증거에 혈청 침전이 있다면 또 뭐도 있냐면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가 있냐면 DNA 염기 서열이 있어. 염기 서열이 비슷하면 진화론 쪽으로 또 가깝다는 얘기야.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비슷해도 가까워. 왜? 유전자가 비슷한 거니까. 유전자 비슷한 거, 유전자가 비슷하니까 단백질이 비슷한 거, DNA 염기 서열 자체가 비슷하면 또 비슷한 거 뭐 이런 거잖아. 침팬지하고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될 만큼 비슷해요. 99.9%, 99% 일치하는 게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진화의 증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증거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외운다. 그냥 기억한다.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모르면 땡이야. 지리적 격리에 있어서 이 격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격리하면 이소적 종분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이소적이라고 할 때 이소는 다른 장소에서 종분화. 이거는 일종의 대진화와 관련돼 있어요. 진화는 우리가 크게 소진화와 대진화를 나눌 때 소진화는 어떻게 이해하면 개들을 보라. 개의 종류에 보면 치와와 욕셔테리아, 불독, 셰퍼드 등등등이 있잖아. 걔네들이 전부 사실은 같은 종의 개야. 같은 종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유전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게 소진화라면 그게 아니라 개하고 늑대 또는 개하고 고양이의 차이 정도면 그건 대진화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종의 출현은 대진화적 개념이라고. 근데 그러려면 격리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이 있어야만 가능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 것들이 얘의 원인이 된다. 근데 늘 격리가 따라다닌다면 야 그러기에는 지구 역사가 너무 짧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5가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이거. 언제쯤 나오냐고? 10월 모의고사. 그때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면 10월 달에 9월 달에 그 모의 시험 끝나고 그때 외울까? 어때? 그게 낫겠지. 그때 이제 책상에다 써놓는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 나왔다 컨닝. 그리고 수능장 가서도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써놔. 그런데 책을 들고 갈 수가 없다면 거기다 써놓을 때는 알고 있는 걸 써놔야 되겠네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봤나? 수능장 가가지고 책상에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 막 써놓으면 그거는 부정행위인가? 아닌가? 부정행위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거 써놓은 거니까 부정행위 아닌가? 자, 진화의 증거. 다음에 지질시대는 175페이지 지질시대는 그냥 참고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 고생대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증거들이 좀 있는 시절 현생이언이라고 불리는 것 속에 고생대가 그 시작점이 언제면 5억 7천만 년 전이야. 이 5억 7천만 년, 약 6억 년 전쯤에 고생대가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생대 시작이 중생대 시작이 언제냐면 2억 3천만 년 전. 그리고 신생대로 넘어와서 이것이 6,500만 년 전인데, 점점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이제 신생대 우리는 신생대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로 볼 수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고생대 때에 최초의 어류가 출현했다고 보고, 중생대 때에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 신생대 때에 포유류가 번성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흐름이 아까 얘기했던 진화의 흐름에 연관이 다 돼 있을 수밖에 없다. 공룡이 번성했던 시기가 중생대 중에서도 이제 백악기, 트라이어스기, 쥐라기, 백악기 중에서 백악기 때 번성을 하다가 이게 순식간에 이제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게 이제 운석 충돌에 의한. 네, 그렇습니다. 패스. 인류의 진화. 인류의 진화는 이제 수능에는 나온 사실이 생명과학에서는 없었어요. 유인원하고 구별된 사람의 특징 그냥 간단하게 우리 쭉 체크하면서 나가면 뇌 용량이 커요, 사람이. 그리고 턱이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유인원이 이렇게 턱이 앞으로 나와 있고 사람은 들어가 있죠. 사람이 들어가서 그 각도가 예를 들면 사람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각도, 직각보다 좀 작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고, 그 다음에 척추 모양이 S라인이 된다는 건 이 유인원의 경우에는 E라인이 나오고 사람의 경우에는 S라인이 나오죠. 이렇게 이게 S라인인데 진짜 S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등 라인이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리가 있고 이쪽에 골반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머리에 무거운 것을 지탱하기에 아주 적합한 역학적으로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척추라인이 S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S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옆라인의 S를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옆라인의 S라인인 것은 오히려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어서 그렇게 굳이 그 S를 위해서 막 힘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송곳니하고 앞니 사이에 틈이 없는 것, 직립보행이 유리한 것은 골반이 큰 것이 유리하다. 엄지손가락으로 나머지 손이 왜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되지만 침팬지는 이게 같은 방향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잡기가 걸맞지 않죠. 사람이 손을 제대로 쓰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2살, 3살 또는 4살 때까지 그때 손을 잘 못 써요. 말도 제대로 못 합니다. 애기들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사랑이가 이제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나이가 지금 거의 4살, 5살쯤 될 거야. 근데 사랑이라는 애가 말을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서 만약에 사촌 동생이나 이제 이웃집에 있는 꼬맹이라도 보면 5살 정도 돼도 말 제대로 못하죠. 학교 1학년 들어가면 말 잘하나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 되게 잘하죠. 근데 그 아이가 아직 배울 게 한참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 알아야 돼. 그러면 중학생이 되면 말을 잘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고등학생이 돼도 고3이 돼도 말을 잘 못해요. 왜냐면 여전히 더 배워야 되니까요. 25쯤 돼도요. 말하는 건 어느한데 자기 표현을 잘 못해요. 30살 돼도 비슷하고요. 언제쯤 그러면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잘 알 수 있을까요? 손을 쓰는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손도 마찬가지. 우리 집에 아기가 지금 14개월, 15개월 됐는데 얘가 아직 숟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숟가락을 딱 쥐어주면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그냥 푹푹 찔러요. 이렇게. 푹 찌르고 뭘 못하냐면 이렇게 숟가락을 우리가 보통 잡아서 푸잖아. 이거를 숟가락을 퍼서 입에다가 넣는 행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쯤 익숙해지고 또 무엇에 의해서 익숙해지는지는 아직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인간이 행동을 이게 이제 하기까지, 정말 잘하기까지 소뇌와 대뇌와 기타 나머지 신경들의 상호작용이 아주 면밀하게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주 오래 걸려요. 여러분도 지금 잘 보면 어떤 굉장히 낯선 행동들을 하라고 할 때 잘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아직도 제한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죠. 여러분이 피아노 치라 그러면 피아니스트만큼 못 치는 것은 그 피아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 돼요. 모두 다 피아니스트에다가 그 손을 사용하는 아티스트가 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아직 제대로 다 쓰지 못한다는 얘기도 되죠. 그게 이제 어쨌든 계속 지금도 우리는 발달을 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는 것을 최초의 인류로 봐요. 근데 이게 약 300만 년 전이라는 의견과 600만 년, 200만 년 전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넘어오냐면 에렉 하빌리스,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에 에렉투스, 네네, 여러분이 대부분 맛이 가 있어가지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잘 다가오지 않죠. 여기 진화가 이렇다는 것을 이제 알고 오늘 여러분이 생투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유전적 평형으로 오늘 나가니까 그걸 딱 듣고 그냥 그랬잖아. 거기까지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라고. 오늘 그날이에요. 선택하는 날이에요. 에렉투스, 그 다음에 이제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 넘어와서 여기서는 이제 현생 인류라고 만약에 봤을 때 요거는 여기는 전부 다 호모가 됩니다. 호모. 학명을 붙일 때 우리가 속명에다가 또 종명을 쓰는데 호모 속에 속하는 애들이고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건데 여기에 크로마뇽인 같은 애들이 그 인간들이 있어요. 크로마뇽인은 가장 현생 인류와 가까운 것으로서 약 1만 년 전에 으로 추정하는데 299만 년 정도까지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빌리스는 최초의 도구를 썼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하빌리스가 썼던 것은 석기를 사용하고 에렉투스가 직립을 하고 네안데르탈인은 훨씬 더 진화한 인간으로 보지만 이들의 기록이 별로 없거니와 생활 자체가 원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릴라하고 큰 차이가 없는, 침팬지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네네. 여러분 이제 관심이 안 가도 보세요. 네, 괜찮아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사냥을 하는 대신에 돌덩어리를 떨어져 있는 돌을 집어다가 던지는 수준 정도. 그래서 그 돌이 깨지면 빗 맞아서 만약에 바위에 붙어서 깨지면 그 뾰족한 걸 가지고 다시 재사용하는 정도의 인간들이었다면, 그리고 언어 체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여기까지 오면 현생 인류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갑자기 변한 거, 확 변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을 넘어서 크로마뇽 정도 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때 크로마뇽이 그런 거지. 야, 다 모여봐.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너 가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 너 가서 종교 생활하고 넌 가서 벽화를 해. 그리고 이제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증거 자료들이 이제 많이 남아있어요. 그 이전 증거가 없어서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 이후의 인간들은 현생 인류와 큰 차이가 없어요. 크로마뇽이 벽화는 지금도 그리기 어려울 정도의 작품성이 있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죠.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대체근의 진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